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3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한국 사람 만들기 3권에 이제 6장, 그동안에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청의 자강운동, 그 다음에 청의 자강운동에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2시간, 그리고 이제 조선 말에 대해서 2시간,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 순서상으로 이제,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개신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이 밑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개신교라는 게 사회를 어떤 변화를 주는 거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같은 시대에 이제 그럼 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청나라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고, 어떤 도전의 측면에 있었고, 우리와는, 조선과는 어떻게 다르게 거기에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근대화의 문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끝으로 조선이 이제 이 말씀드렸던 기독교, 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차원에서는 조선이 어떻게, 1880년대를, 이제 접하고 있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해 자강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이 굉장히 많은 일을 겪고, 우리 민족이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러는데, 정말 옆에 나라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청이 겪은 일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역시 큰 나라라서 우리랑 스케일이 달랐고, 그리고 이 근대화를 맞이하는 방법도 참 달랐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번에 말씀드리는 청의 자강운동하고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고를 우리가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의 자강운동은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저 큰 나라가 저렇게 용의주도하게 그래도 변화를 꾀할 수 있었는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정말로 중국의 인적 자원 역시 부럽습니다. 정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대단한 인물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또 나타나서 나름대로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전 그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얘기만 들어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실패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가? 뭐가 부족했길래? 2% 부족한 게 과연 뭐였길래 그러면 중국은 청의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청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에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눠져서 내전을 수십 년 겪고 공산화가 되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변화를 왜 겪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마 근대에 있어서 요새 이제 시진핑이 자꾸 뭐 100년의 치욕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100년의 치욕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시각적으로 남아있는 게 일권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명원이라는 거의 약탈입니다. 그래서 이 원명원의 약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네가 근세의 서양 제국주의한테 당한 것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원명원에 가시면은 북경에 가시면 원명원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유적지 다 부서져 있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가면은 부서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건물 한 채가 남겨져 있지 않는데 그나마 이게 이제 돌로 만든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서양식 석조 건물들을 웅장한 것들을 지어놨던 거가 이제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은 조금 남아있는데 다른 거는 우리 전통 아시아의 동양의 전통적인 그 나무로 지었던 전각들은 그냥 밑에 조금만 초석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명원의 약탈이 이제 뭐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860년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갖고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이제 진격을 해나가고 있었고 영국군이랑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해 오니까 한풍제가 겁이 나서 그냥 열하 일기한데 그 열하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베이징은 자기 이복 동생 혁흔한테 이제 남겨두고 갑니다. 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 청군이 영국 프랑스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군이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협상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단이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는 외교관들도 물론 있었고 유명한 외교관들도 있었고 영국의 그 기자도 있었고 그 민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청군에서 잡아서 이게 이제 전 근대적인 군대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협상단으로 보냈는데 고문을 해서 그 중에 7명인가가 죽고 너무 처참하게 고문을 당해서 죽고 그 대표로 나갔던 외교관도 며칠 고문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석방이 되고 나니까 영국과 프랑스군의 사령관이었던 엘긴경이 이제 베이징에 진주를 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런 야만인들이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벌로 궁을 하나 자기가 다 태워버리겠다. 근데 이제 궁이 자금성, 우리가 가서 보는 자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명원이라는 궁이 있었는데, 원명원을 태워라. 그래서 원명원을 일주일 동안 불을 태우고, 원명원에 있는 그 보물들을 약탈해 갈 수 있는 걸 이제 다 약탈을 해 갑니다. 근데 자금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성은 명나라의 황실에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오히려 그대로 그거를 청대가 물려받아서 사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청 황제들이 살았던 데는 이 원명원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식대로 청의 식대로 만주 식대로 정말 기가 막힌 건물들과 이런 전각들을 자금성의 몇 배 크기로 지어놨던 건데, 이제 그거를 약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탈군의 대위로 참여했던 영국군의 유명한 장군이 나중에 찰스 고든이라고 해서, 차이니즈 고든이라는 그 별명도 없고, 이 사람이 태평천국의 난에 진압에 이홍장 밑에 들어가서 영국군을 지휘를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중에는 카르툼에 가갖고 또 공을 세우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19세기 내내 가장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든이 그때 당시에 원명원 약탈하러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한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나갔고 그것을 약탈한 이후 궁 전체를 불태웠다. 마치 반달족처럼 밴달족 로마를 멸망시킨 밴달족, 우리가 영어로 밴달리즘,
밴달리즘 그러면 막 가서 이렇게 색칠하고 뭐 공공기물 파괴하는 걸 밴달리즘이라 하는데 그 밴달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를 공격해왔던 그 반달족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는 반달족처럼 400만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400만, 정확히 저는 그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 뭐 굉장한 액수로도 되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재물들을 이제 점점점하고 어머니는 우리가 불태운 궁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곳을 불태우는 우리의 마음은 아렸습니다. 이 전각들은 어찌나 컸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시간에 쫓겼는지 제대로 약탈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 장식품을 마치 총동인 듯 태워버렸습니다. 군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참한 짓이었습니다. 모두가 약탈에 미쳤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든이 자기 집에다가 편지를 이때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군이 결국은 2차 아편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는 총이 항복을 하니까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때 개선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 영국군 장군 한 사람이 자기 친구였던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 노트르담의 꼽추를 쓴 빅토르 유고한테 자기네가 이겨서 이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갖고 그 금이 환영했다, 돌아왔다, 더나라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빅토르 유고한테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빅토르 유고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개 편지를 씁니다. 그 친구한테 대한 답으로서 공개 편지를 그때 쓴 유명한 그 편지가 있습니다. 경께서는 지금 당신 나한테 우리 잘했지?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경께서는 저에게 중국 원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경께서는 이번 원정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웠다고 여기시는데 저의 의견을 중요시 생각하시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께서는 이번 중국 원정은 빅토리아 여왕과 나폴레옹 황제의 공동 기치하에 이루어졌기에 그 영광을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에게도 영국과 프랑스의 승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기에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이 세상에 한 곳에 경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움은 원명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데아, 형식, 아이디어는 유럽의 예술을 낳았고 환상, 키메라는 동양의 예술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의 예술은 뭔가 그 그리스 로마적인 기하학적인 이데아적인 거고 동양의 미술은 예술은 신비로운 이 키메라 같은 거다. 파르테논이 이데아를 기본으로 하는 예술의 극치였다면 원명원은 환상 예술의 극치였습니다. 거의 초인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르테논과 같이 한 개의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 그 자체의 모형이었습니다. 환상의 모델이 있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게 원명원이었을 것이다.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건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달나라에 있는 건물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명원이었습니다. 대리석과 옥, 청동과 자기로 꿈을 짓고 삼나무로 그 틀을 짜고 보석으로 뒤덮고 비단으로 휘감아서 한 곳에는 안식처를, 다른 한 곳에는 후궁들의 침실을, 다른 곳에는 성을, 그곳에 신들을 집어넣고 괴물들도 넣고 광택을 내고 에나멜을 바르고 물감을 칠하고 건축가들과 시인들에게 1001일 밤에 1001개의 꿈을 짓게 하고 정원, 호수, 분수와 거품, 백조, 따오기, 공작을 더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원과 궁궐의 얼굴을 가진 환상의 눈부신 동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몇 대에 걸친 인고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한 개의 도시만큼이나 거대한 이 위대한 건축물은 몇 세기에 걸쳐서 건설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인류를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의 창조물은 인류의 것입니다. 예술가, 시인, 철학자들은 원명원을 알았습니다. 볼테르도 늘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노트르담, 동양의 원명원을 말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걸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얼뜻 보일 듯 말 듯 어스름 속에 유럽 문명의 지평선에 비친 아시아 문명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제 이 경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두 강도가 원명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약탈했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을 질렀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도둑질하는 여자도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원명원의 파괴는 두 승리자가 함께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에 얽혀있는 것이 엘긴이란 이름입니다. 파르테논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파르테논에 저질러졌던 것이 원명원에도 저질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명원을 불태운 엘긴경이 아버지가 그 유명한 또 엘긴경인데 그 엘긴경이 뭘 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뭐예요? 파르테논에 있었던 그 벽화들을 다 띄워왔거든요. 엘긴 마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엘긴 마블을 파르테논에서 띄워온 게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파르테논 신전을 약탈해왔고 아들은 원명원을 불태워 약탈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얽혀있는 것이 엘긴이라는 이름입니다. 파르테논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파르테논에 저질러졌던 것이 원명원에도 저질러졌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더 잘 말입니다. 파르테논은 그래도 겉에 이건 남겨놨죠. 원명원은 겉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당의 모든 보물을 다 합쳐도 이 엄청나고 화려한 동양의 박물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예술의 걸작품들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횡재입니까? 두 승리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를 본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금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손에 손잡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두 강도의 얘기입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문명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국인들은 야만인입니다. 이것이 문명이 야만에게 한 짓입니다. 역사는 그 두 강도 중 하나를 프랑스라고 부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의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의 범죄는 그들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정부는 때로는 강도이지만 국민은 아닙니다. 프랑스 제국은 이 승리의 반으로 호주머니를 가득 채웠고 오늘날 마치 자신들이 진짜 주인인 양 지극히 천진난만한 자세로 원명원의 유물들을 전시합니다. 저는 언젠가 구원받고 정화된 프랑스가 이 전리품들을 약탈을 당한 중국에 돌려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도둑질이 일어났고 2명의 도둑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 원정을 저는 이만큼 지지합니다. 라고 빅터 휴고가 합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드레이푸스 사건 때에 에밀 졸라가 ዣ 큐세 갖고 또 공개 편지를 내는 그 유명한 편지를 내고 그러는데 프랑스 지식인들이 정말로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까 사진들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전각은 실제로 어떻게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던 원명원 내에 있었던 그냥 전각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걸룡제가 그리게 했던 그림이 40폭으로서 자기 때의 절정에 달했던 원명원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40폭에 달하는 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열몇 폭은 이제 사라졌고요. 없어졌고.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린 지금 모아놓은 그 그림입니다. 이거 잘 보이실지 어쨌든 규모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가갖고 그 중에서 베르사유 궁전 제일 비슷하게 유럽의 궁전 제일 비슷하게 지어놨던 그 석조 건물의 모습을 이제 펜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엘긴 원명을 약탈했던 엘긴경의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빅토르 휴고고요. 실제로 아직도 그러니까 이 원명원에서 약탈해간 그 보물들은 너무나 많아갖고 항상 이제 소드비나 무슨 이런 그
그 경매할 때에 가끔가다 진짜 보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그 갑부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자기 정부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되찾는 수 있는 데까지 되찾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의 큰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외규장각 도서 뭐 가져갔다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떼제배 사면서 그거를 갖다 달라고 미테랑한테 그러고 온다 못 온다 그러고 그러는데 중국이 약탈해 간 거는 규모에 있어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머리, 청동 머리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건물의 앞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분수대에 12지상이 있어갖고 12지상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거기서 그 물을 뿜었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기계들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약탈을 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유럽에서 경매 시장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8년 전에 스탠리 호라고 그 마카오의 유명한 그 도박장을 건설해서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하나가 된 스탠리 호가 그 소드빈즈 그 어디에 가갖고 하여튼 이 경매에 나온 거를 사서 자기 나라에 그 중국에다 기증을 해서 그걸 이제 되돌려왔고 12개, 12지상 12개 중에서 7개는 찾았고 지금 5개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중국이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커서 당하는 스케일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중국 사람들의 어떠한 서양에 대한 거를 느낌, 감정 이런 거를 우리가 막연히나마 한번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거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게 그 사건 이 중국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 사건, 2차 아편전쟁에서 지고 원명원이 불타고 황제가 베이징을 떠나서 도망쳐서 쳐야만 했던 그 처참한 상황, 이것이 청나라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아편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1850년부터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동학 같은 거죠.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서 그게 10년째 지금 되고 있고 10년 동안 상해에서부터 지금 남경을 수도로 해서 그 양자강에 그 강남농법이 일어났던 그 양자강에 가장 비옥한 곡창을 태평천국군이 10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영국하고 프랑스군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을 지금 청조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들 청조는 망했다. 진짜 이건 망한 거다. 이제 군까지 불타버렸으면 이거 끝난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자강운동입니다. 이 자강운동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나라까지 떨어졌던 나라를 이제 되살리는 거가 일어나는 거죠. 열하라는 게 어디죠? 누구죠? 갑자기 열하일기에 나오는 그 열하입니다. 그러니까 피서산장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예 궁 이름이 피서산장입니다. 우리가 피서간다는 그 피서산장이 지금 여기에 열하에 있는데요. 이 열하도 그냥 산장이라 그러는데 그냥 산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궁궐이 거기 또 있습니다. 이 청황제들이 좋아해서 늘 갔었던 데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금 간 게 그 한풍제하고 한풍제의 후궁이었던 서태후입니다. 서태후하고 이제 물론 황녀도 같이 갔었지만 그래서 이제 급히 9월 말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게 열하면은 만리장성 북경에서 한 일주일을 그 말 타고 가야지 되는 거리에 있는 여름에 시원하라고 가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너무너무 추운 데입니다. 아무튼 거기를 이제 9월 말쯤에 도착을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한풍제라는 사람은 안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영국 프랑스군하고 결국은 평화조약까지 맺었는데도 한풍제는 정말로 원명원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불탄 원명원을 정말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궁해야 됩니다. 환궁해야 됩니다. 황제가 지금 수도를 비워놓으셔서 안 됩니다. 계속 그런데도 못 가요. 그러면서 미루고 하면서 결국 겨울을 거기서 나는데 겨울에 나면서 완전히 이제 건강을 해쳐가지고 봄이 되니까 이제 각혈을 하기 시작하고 그해 여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한풍제는 열하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망명 도망간 지 1년 만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경극을 좋아해갖고 경극 배우들을 불러갖고 끊임없이 경극을 구경하고 자기가 곡도 쓰고 그러면서 공연하는 거 보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태후. 후궁이었던 서태후가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동치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치제가 될 때에 한풍제가 죽어가면서 8명의 대신들을 자기한테 제일 친했던, 자기를 잘 보필했던 8명의 대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들 보고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좀 잘 해서 이끌어달라, 보호해달라. 그래서 보정 대신, 8대신, 8명의 보정 대신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권력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오늘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진짜 무슨 영화 같습니다. 서태후란 여자가 26살짜리고 정비는 25살. 그냥 동태후가 그야말로 있는데 후궁이기 때문에 왕비의 실제 공식적인 어머니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권력을 살살 이 보정 8대신들로부터 뺐습니다. 한 단계 빼서요. 놀랍게 뺏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단계로는 자기 남편의 이복동생, 여기 맨 오른쪽에 혁흔, 그러니까 공친왕 혁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풍제의 이복동생 혁흔을 이제 이 열하로 부릅니다. 그래갖고 원래 혁흔이 황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워낙 똑똑해서 근데 아버지 광서제가 혁흔은 너무 서양 놈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서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얘는 안 돼. 그래갖고 안 시키고 이 한풍제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풍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이징에서 도망올 때 혁흔 보고 네가 서양 놈들하고 협상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자기 이제 도망온 거죠. 근데 실제로 혁흔이 굉장히 협상을 잘합니다. 협상을 하면은 지킬 줄 알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혁흔이 협상을 해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철수를 다 시키고 이제 베이징을 지키고 있고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형이 거기서 죽으니까 형은 죽으면서도 동생을 안 부릅니다. 보정 8대신을 놔두고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동생이 너무나 서양한테 개방적이다. 이래서 얘한테 권력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어린 아들한테 하고 자기 이복 동생을 섭정도 안 시킵니다. 그랬던 거를 이제 이 서태후가 동태후하고 손을 잡고 둘이서 손을 잡고서는 혁흔을 불러서 모의를 하고 그러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먼저 혁흔 보고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 상여 황제의 상여가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황제도 이제 베이징 와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혁흔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보정 8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반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권력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태후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그로부터 40년간인가 권력을 행사하는 청나라의 유일한 여성으로서 청대의 유일하게 최고 권력을 행사한 여자입니다. 무지하게 똑똑한
여자였었고 그 당시 여자로서 굉장히 드물게 아버지가 글을 가르쳐줬어서 글을 알았었고 만주족인데 글을 알았었고 그래서 그 자기 남편 살아있을 때 한풍제가 이렇게 상소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같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국사 이런 데 꽤 밝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더군다나 이게 다시 보정팔대신한테 가고 이러면은 나라가 계속해서 쇄국 정책으로 가고 계속 서양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권력을 잡을 거다 해서 이제 권력을 어쨌든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숙순, 왼쪽에 있는 게 숙순이 그 보정팔대신의 그 가장 우두머리였던 숙순을 잡아서 그 자결을 명하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서태후가 권력을 잡고 오른쪽에 동태후입니다. 그러니까 태후가 원래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선례를 찾아내가지고는 태후를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황태후가 있는 거고 자기도 이제 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후가 두 사람이 생겨가지고 자금성에 살면서 자금성의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서태후는 그래서 서태후고 동태후는 원래 태후는 자금성의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태후 이제 이렇게 이름이 결국은 붙게 됩니다. 둘은 끝까지 굉장히 사이좋게 권력을 나누면서 주로 이제 서태후가 권력을 하지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레드릭 브루스 누구냐면 이게 엘긴경의 동생이에요. 엘긴경의 동생이고 초대 주중 영국 공사예요.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이제 베이징에서 본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나라의 재정과 인사를 좌우하던 남자들이 총 한 번 못 쏴보고 그들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손을 들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종 팔대신들이 나라를 꽉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자 하나가 이거를 갖다가 뒤집었는데 총 한 방 안 쐈고 누구 하나 그쪽 편 팔대신의 편을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 다 서태후가 잘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는 한도 내에서 여론은 만장일치로 숙순과 그의 동료들을 비난하고 있고 그들이 받은 처벌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는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며 관청 하나 바꾸는 것 외에 어떠한 혼란도 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관청 하나 만들었다는 건 곧 말씀드리겠지만은 총리 아문이라는 오늘의 외교부라는 걸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건 잠깐 만들겠는데 그 외교부라는 관청을 하나 만들고 빼놓고는 아무런 혼란이 없이 완벽한 쿠데타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럽니다. 중국본이 이제 이 서태후가 가장 제일 중요한 그 대신 중에 하나죠. 중국본이야말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는 이홍장의 멘토죠. 그야말로 멘토고, 이 사람이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상군, 지금 그 호남성에 가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야말로. 의병을 일으켜서 그 의병을 가지고 태평천국군을 이깁니다. 청의 정규군이 지는 거를 자기가 의병을 일으켜갖고 태평천국군을 이기면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서태후가 이 사람을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본은 이때에 이런 아직 서태후 만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서태후 26살 젊은 여자는 지금 거기서 열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태평천국군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이 전장을 누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식을 듣고 일기에다 쓴 게 뭐냐면 나는 과거의 위대한 황제들도 이루지 못한 황태후의 슬기롭고 결단력 있는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나는 존경심과 경외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26살짜리 여자가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자기도 절감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나라를 열어야 되는데 완전히 열어서 서양 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한풍제도 싸웠고 그 전에 하여튼 다 싸웠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쇄국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가 후궁이 들어와서 쿠데타를 하고는 총리 아문을 열면서 나라를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서태후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나쁩니다.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망한 걸로 돼 있고 후반에 가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잘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자강운동, 양무운동을 일으킨 거는 서태후라는 여자입니다. 26살짜리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이 신유정변이라는 정변이 일어남으로써 드디어 개방파가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강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자강이라는 것이 말이 어디서 잠깐 나왔는지 우리가 잠깐 봐야 됩니다. 이 자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위원이 해국도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해국도지라는 건요, 박규수가 자기 집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젊은 개화파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리키고 외국에서 가져온 서적들, 특히 청나라에서 가져온 근대 서적들을 가리킨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책이 해국도지입니다. 위원의 해국도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94년에서 1857년까지 살았는데 1844년에 해국도지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초상화고 이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이게 영국의 지도입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영국의 지도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서양에 대해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제대로 서양 책들을 다른 책들을 이용해갖고 그 중국말로 써서 낸 최초의 책이고 최초의 학자입니다. 서양을 처음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 사람들의 서양을 소개하듯이 위원이 이 해국도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요. 중국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해안가는 전혀 방어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해안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적은 항상 북쪽 오랑캐들이 서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죠.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어왔죠. 남쪽에서는 왜구들 가끔 있는 거 빼놓고는 아무도 남쪽에서 오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위협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뭐 몽골이 됐든 여진이 됐든 흉노가 됐든 뭐든지 다 서북쪽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위원 같은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게 역사는 해양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이거 전부 다 해양 세력이다. 바다를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하느냐. 바다를 어떻게 지키고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섬이잖아요. 우린 바다예요.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를 어떻게 방어하고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처음 깨어나기 시작한 게 위원 때문에 바다로 나가야 된다. 바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세치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정말 그 인적 자원들이 아까도 있던 게 뭐냐면 일본도 그렇지만은 참 이 독립 지식인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하는 지식인, 나라가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알아서 나라 걱정하면서 들이파가지고는 뭐를 만들어내고 하고 건의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참 많아요. 그게 참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들 여러 가지를 해국도지 말고도 뭐 해운전환서 이런 걸 쓰는데 거기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관리들은 지쳤다. 상인들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학자가 산업공상인데 상인들인데 이거 지금 상인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죠, 우리 사회. 상인들이죠. 기업인들이죠. 사회를 움직이는 거, 국부를 쌓게 하는 거 기업이죠. 언트러프너들이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벌써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일러 도의 기라고 하는가? 예약이다. 무엇을 일러 도의 단이라고 하는가? 군대와 형벌이다. 무엇을 일러 도의 자라고 하는가? 식량과 재화이다. 도가 일에 구현되는 것을 일러 치라고 한다. 그 붓을 쓰는 방책으로 천하후세로 하여금 도를 구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일러 경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왕도를 지키지 않고 부강하게 된 자는 있어도 부강하지 않고서 왕도를 이룬 자는 없다. 왕도 정치 맨날 하는데 왕도 정치가 무슨 근면하고 맨날 빈곤하게 청렴하게만 살아갖고 되는 게 어딨냐. 왕도를 지키지 않고 부강은 됐고
근데 부강하지 않고 왕도를 이룰 수 없다. 왕도와 패도의 구분은 그 마음에 달려있을 뿐 그 공적에 달려있지 않다. 마음에는 공과 사가 있지만 공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역의 괴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유학자들은 특히 맹자의 의, 리와 왕, 패, 의가 중요하냐? 이익이 중요하냐? 이익은 천박한 거다. 이익 추구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는 공상이다. 사는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맨날 이런 얘기하고 왕도와 패도의 구분을 인용하면서 마침내 군대와 식량을 오패에게 돌리며, 오패라는 게 이제 춘추 시대의 패도 정치를 했던 나쁜 왕 이래갖고 맨날 춘추에서 배우는 그 5명의 나쁜 패왕이 있는데, 군대와 식량을 하고 쌓고 그러는 거는 비축하고 이건 패도 정치하는 놈들이 한 짓이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추고 언급하지 않으니 또한 한 번이라도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고 조세를 거두는 일이 모두 성문의 일이며 농상, 수축이 바로 맹자의 말씀임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언제 맹자가 가난하게 살라고 그랬고 맨날 청빈하게 살라고 한 적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지금 하고 앉아있냐면서 이제 유학자가 일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이 뭔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옛날에도 몽골족도 들어오고, 여진족도 쳐들어오고, 흉노족도 쳐들어오고, 맨날 야만인들은 쳐들어왔었지만, 물러가든지, 아니면은 주저앉아서 자기네가 중화가 돼버리든지,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아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서양 때문에 일어나는 거를 이때 이제 처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은동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가 1865년에 영국이 중국을 개국시키고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과 프랑스가 곧바로 그 뒤를 이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로부터 특권을 받아냈다. 작은 나라들까지도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다. 한 나라가 와서 뭐를 원하니까 개국을 하겠다고 해서 개항을 하라고 그러고 나니까 금방 딴 나라가 또 찾아와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조약하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으니까 영국이 꼭 다음 날 오고 독일이 다음 주에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건지. 옛날에 그냥 조공 바치고 돌아갔는데, 아니면 쳐들어왔다가 만리장성 밖으로 돈 많이 주면 도로 가든지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자꾸 하나가 오니까 여럿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화평과 친선을 말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을 빼앗아 소유하는 것이다. 한 나라가 우리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나라들도 마찰을 일으킨다. 이는 지난 수천 년간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이홍장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츰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4년에 상소를 올린 것을 보면 이런 성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변방 문제는 주로 중국의 힘과 친입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역대 항상 서북 지역에서, 그렇죠? 북쪽에서. 그래서 만리장성 쌓아놓고 서로가 거의 넘었다, 지켰다 이러는 거고. 항상 거기서 균형이 어느 정도 일어났었는데, 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국을 구분해주는 섬, 만리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동남해안은 10만리가 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해안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게 북경의 천진에서부터 우리의 서해, 그렇죠? 그게 저쪽 홍콩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10만리도 넘지만 이는 외국인들의 교역과 선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수도를 포함한 내륙 지방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수천 년 이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라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친왕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면서 엎드려 생각컨대 61년에 황제한테 올린 상소입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외후 내환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썩어 벌레가 생겼을 때 이를 잘 다스린 자는 반드시 먼저 나무의 뿌리를 베양하니 뿌리가 굳건하면 해충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등은 외국의 각 사물을 처리할 때
그 지역만을 다스린 데 불과하여 아직 해충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으니 발본색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중국번에게 등에게 칙령을 내리시어 외국의 선박과 대포를 구매하고 아울러 대원을 파견하여 경병을 훈련시키도록 하실 것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강지계를 행해서 타국인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를 지키려면 서양의 배와 함선과 서양식 군대를 길러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배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 100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양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4년에 이홍장이 올린 상소에는 지금의 일본은 바로 명나라 때의 왜구입니다. 서양 국가와는 거리가 멀고 중국과는 가깝습니다.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면 장차 고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하고 서양인의 단점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선 얘기죠. 우리가 자강하지 못하면 일본은 또한 저들을 효우해서 서양인의 이수를 나눠 가질 것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보잘것없는 소국인데도 오히려 때에 맞게 전철을 고쳐서 법을 모방할 줄 압니다. 일본이 지금 엄청난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미 1864년에 알아요. 아직 메이지 유신 자체는 1868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벌써 도쿠가와 막부도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궁함이 극에 달하면 통하는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아마도 성대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크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생각건대 중국이 자강하길 원한다면 외국의 이기를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요. 외국의 이기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계를 만든 기계를 사오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제철소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중공업이 있어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방직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방직 기계만 몽창 들여와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제조법만 배울 뿐 그 기술자들을 모두 동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와 이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면 혹은 일과를 전설하여 선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비들을 죽을 때까지 부귀공명의 목표로 유혹한다면 사업을 이루고 기술을 정밀하게 연마하여 재주를 가진 자를 또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서양의 기술자까지 다 들여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자들은 훈련시켜서 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라고 이제 거기까지 이 사람이 예술을 합니다. 이 외교에 있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하고 외교를 해야 된다. 안 돌아간다. 이 사람들 계속 여기서 뭐를 장사를 하려고 그런다. 선교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한 번 뭐 돈 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뇌물 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조 같은 거 갖고 안 되고 이제는 새 관청이 있어야 된다. 외교라는 거를 전담하는 관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총리야문이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합니다. 이것도 그 공친왕이 혁흔이 만듭니다. 그 서태후하고 같이 신유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공친왕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공친왕이 이 총리야문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리야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서양하고 교류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데, 요 편지가 공친왕이 영국 공사 엘컥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에 이게 사실 지금 우리도 잘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이 근대 국제관계, 통상관계가 뭐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공친왕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 상인의 목적은 외국인들에게 최소한만 양보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지 돈 벌라는 거죠. 외국 사람한테 덜 주고 많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고, 외국 상인의 목적도 중국 상인의 안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히 아담 스미스적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드디어.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거예요. 중국 상인은 자기 것만 하는 거고 영국 사람도 똑같다.
자기 이해만 추구하는 게 그게 상인이지. 당연히 그런 거지. 한마디로 각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지만 상대방의 안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못된 놈들이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다. 인륜이 없다. 리만 생각하고 의의가 없다. 이런 비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안 되는 거죠. 상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럴진데 관리들의 역할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다 헤아리면서 행동함으로써 보다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돌아가는 거고 그런 관리들이 하는 게 뭐냐? 나라 그 싸움을 갖다 중지해서 이게 잘 중간에서 잘 저걸 해갖고 이게 과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영역이 따로 있구나. 무역, 교육, 경제, 장사의 영역은 따로 있는 거고 그거는 장사꾼들한테 내버려 둬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완전히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기무함은 외교라는 게 그런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일본하고 됐든 중국하고 됐든 뭡니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하고 장사하는 거죠. 교역하는 거죠. 일본하고 교역하는 거고 미국하고 교역해서 점점 더 우리가 부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한 외교에서 쓸데없는 역사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전혀 이익과 관련 없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익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그게 정부의 역할인지를 망각하는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공친왕도 이미 간파했듯이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부의 역할이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참 공친왕이 대단한 사람인 게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대청황과 해관 총세무사 이 무역을 이제 어쩔 수 없이 2차 아편전쟁까지 해서 온갖 항구를 이제 수십 개를 열었어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근데 항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편만 못 팔게 하고 서로가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중국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영국 상인들보다 훨씬 장사를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뭐가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해관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국부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알고서 그러면 이 해관이라는 게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거구만. 알고 보니까 서양 놈들이 대포를 쏘고 원명원을 약탈하면서까지 강제로 우리가 하기 싫다는 거를 시켜서 열었는데 열어서 무역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치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와도 제약을 갖다가 무슨 외세가 들어와서 뭐 강제로 시켰고 불평등조하고 그거 이후로 우리가 개방을 해갖고 이렇게 무역을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친왕이 놀라운 게 이거를 이 엄청난 돈을 만지는 건데 이거 중국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이 1835년에서 1911년까지 산 사람인데 중국의 해관 총세무사 그 중국의 모든 천진에서 상해에서 홍콩 다 이런 그 엄청난 무역에서 나오는 모든 세관을 총괄하는 해관 총세무사를 1863년에서부터 1911년까지 해요. 58년? 48년 했네요. 48년 동안 중국의 총세무사를 영국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3,200만 양의 관세를 거둬들여서 청조정에 납부하고 하트가 거둬들이는 관세 덕분에 청은 2차 아편전쟁 배상금 1,600만 양을 별다른 재정적 타격 없이 1866년 중반에 완납. 그렇죠? 아편전쟁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 거고 아편전쟁에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보상금 내놔 해갖고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 시켜갖고 해관 잘 운영해서 자기네가 돈 버는 거 세금 걷어갖고 그냥 납부를 해버렸대요. 1875년에는 해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양 사람 408명, 중국인 1417명이었던 게 85년이 되면 서양 사람 524명, 중국 사람 2075명으로 늘립니다. 85년에 830만 냥이 거쳤던 것이 10년 후에 1200만 냥, 또 10년 후에 1450만 냥이 거쳤는데요. 1870년대 청조의 총 재정이 6천만 냥이었습니다. 가장 큰 세원은 토지세. 그렇죠? 그 다음은 리진세. 근데 토지세라는 거는 뭐 늘고 줄고가 없죠. 그냥 맨날 거기 앉아서 똑같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토지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 리진세라는 거는 태평전 천국에 난하고 전쟁을 하면서 지방관들한테 자기 마을, 자기가 관리하는 내에서 해운을 움직이고 이럴 때에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임시로 돈을 걷어서 전쟁 비용에다 쓰라고 해서 리진세라는 걸 걷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증국본,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리진세를 걷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태평천국에 난 그 전쟁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아직도 있으니까, 그게 리진세가 1800만 냥으로 전체 30%고, 그 다음에 해관이 1200만 냥으로 청조 전체 재정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 토지세나 리진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0% 따로 생기는 이 돈이 이걸 갖고 이제 청조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베이징의 동문관, 이게 나중에 베이징 대학교가 된 대학입니다. 신기영, 그 근대식 군대, 강남과 천진 기기제조 총국,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대한 중공업, 조선소 이런 것들을 짓고, 후조의 마미선정창도 거기도 짓고, 미국의 유학생들을 보내고, 75년 이후에 새로운 해군 보강 사업에 사용. 이 모든 게 전부 다 영국이 강제로 열게 해서 무역을 시작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좌종당 장군이 신장, 지금의 그 말썽 많은 그 신장, 그게 중국 땅이 되는 게 이때입니다. 완전히 중국 땅이 되는 게 이때인데, 그것도 그런 원정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하트가 세금을 걷어서 그 리진세를 담보로 해갖고 영국은행들로부터 1470만 냥, 재정의 20%를 전쟁에다 써야 됐던 거죠. 이 전쟁 하나에 말하자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영국은행 보고, 야,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우리 여기서 너희 거치는 거 알지? 너희 영국 사람 하트가 걷어주는 돈 알지? 그거 갖고 금방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해갖고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기제조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기창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뭐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 이런 것도 이홍장, 증국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기기창들을 만들고, 하여튼 무슨 영국군하고 싸우고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에다가 기기제조 천국, 다 진짜 일본은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독일제 크롭 대포들 같은 거를 생산하는 거대한 기기창들을 만듭니다. 후조의 이 마미선정창이라는 이 조선소 겸 중공업 겸 다 있는 기가 막힌 공장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건조한 배, 그 갑판에서 훈련받는 그 청수군들, 그러니까는 망해가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1860년 딱 원명원이 불탈 때에는 완전히 청나라 끝났다. 그랬는데 1년 후에 그 서태후가 권력을 잡고서는 증국본, 이홍장, 좌종당 이런 사람들, 또 한족, 자기는 만주족인데 한족 중신들을 중용을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병력과 권력을 다 나눠주면서 각자 역할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개방을 해가지고는 해관을 공친왕한테 해관을 설립하도록 해갖고 해관에서 돈을
엄청난 돈을 걷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 청은 서양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되살아났다고 했어요. 너무나 명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만주족과 한족들이 완전히 손을 잡고 기가 막힌 공장들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런 게 1870년대에 나온 일본은 아직 막 시작하고 있을 때죠.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 본격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놀랍게 잠재력이 있는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한 바로 그 중국이죠. 뭐죠? 문화혁명. 그 전에 대약 지은 운동으로 4천만 명이 굶어 죽고 문화혁명으로 다 파괴가 돼갖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던 나라가 40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50년인가 이제? 50년 만에 완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중국이 그런 저력이 있죠. 그런 모습을 이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면은 근데 이게 왜 실패하느냐죠. 이게 왜 실패하느냐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18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